이낙연 전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광주에서 성장한 사람으로서 광주 전남은 대면을 형성하고 있다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에 차지 못한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단하게 광주 전남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표로 일하는 동안에 5.18 관련 캠프, 아시아문화 중심도 스태프고 그리고 한전 공대를 차질 없이 처리했던 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4.3 특별법과 함께 어제는 여순 특별법도 처리했습니다. 4.3과 여순 모두 사건이 있습니다. 73년 만 완전 해결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의 진체를 이루었다. 지금은 광주도 전남도 많은 과제가 있고 대한민국도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경선으로 등록했습니다. 앞으로 시도민 여러분께서 각 후보들의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실 수 있도록 저를 좀 더 많이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드리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이슈가 반 이재명 현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반이라 논의에 주님께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특정인에 대한 반대 연대를 만든다는 것은 아마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을 것입니다. 단지 민주정부의 계승발전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는 연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입장이 저에 대해서만은 예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권 재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경선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겠다. 그럼 좀 이어서요.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캠프가 있는 그 전에 사실 단일화나 연대를 한다는 시기는 아무래도 또 이후로 될 것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직접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두 분께서 7월 5일까지 단일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다른 논의가 충격되지 않습니다. 전남에는 이낙연, 중국은 개인적인 그러는데 최근에 중국 후보가 이광재 의원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좀 아쉬운 것이 전남하고 중국이 어떻게 돌파하고 좀 힘이 있나 그런 부분들을 좀 크게 좀 해주세요. 네, 아까 드린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리 시도민들이나 호남민들께서 그런 여망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제 윤석열 총장을 추모하고 했는데요. 네. 페이스북에도 올리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석열 예. 국가 최고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분야의 경험을 갖추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해 가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평범한 진리를 깨우쳐준 것이 오히려 고맙다. 그런 의미에요. 많이 준비 말을 바꾸겠습니다. 뭘 준비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것을 충분히 보여주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특히 제가 우려했던 것은 국민의 분노를 자극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정치는 결코 바람직한 정치다. 지도자의 정치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을 화합해야 미움을 걸어들이는 쪽으로 더 노력해야 국민들 마음도 편해지고 국민들 마음을 하나로 어울러서 그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에 관해서 드러낸 얕은 역사 인식에 대해서 많이 실망했습니다. 오일에 출마선언 하시나요? 네. 5일에 출마선언 하시나요? 하신다면 네, 어떤 내용을 담으실까요? 네. 이번에는 온라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녹화는 끝냈습니다. 티저 영상이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대체로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과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취와 국제적인 일상 양면을 다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제가 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겠습니다. 그것을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서 5대 비전을 내놓겠습니다. 신복지, 신경제, 신외교 등등입니다. 대체로 이제 신복지나 신경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들으신 바가 있고 신외교에 대해서 한번 더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널리 보도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짧은 시간에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알기 쉽게 방향만 제시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신복지라든지 신경제, 신외교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아도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비판 많이 있거든요. 이번 출마 선언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는 뭐 어떤 방법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알기 쉽게 될 겁니다. 제가 신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방 아실 겁니다. 지금 세 가지의 철학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똑같이 나눠주죠. 기본소득. 또 하나는 능력대로 경쟁하는 능력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약한 쪽을 더 먼저 더 두텁게 배려하는 포용주의. 이 세 가지 철학이 충돌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정책 그리고 구미 특히 유럽 복지 선진국들의 복지정책은 포용주의를 채택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신복지는 포용주의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포용주의의 연장선상에 있고 기존의 복지정책을 업그레이드하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책이 한 권인데 당연히 복잡하고 어려워야 됩니다. 그것을 국민께 설명할 때는 쉬워야 되지만 내용 자체가 단출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좀 비현실적입니다. 국민의 삶이 복잡한데 해법이 간출하기가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복지정책을 추구하지만 아직도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삶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먼저 복잡하고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삶이라도 하실 수 있게 해드리라. 이것이 신복지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복지가 좁게 봤는데 훨씬 더 넓게 국민 생활을 넓게 봐서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요소들을 국가가 관리해서 그런 요소들을 막아들이자. 이것이 신복지입니다. 지금 일단 그 개인 연금이 50 여론조사 당원 거리당 50% 이렇게 진행됐는데 현재 그 여론조사 취급은 사실 이익 아닙니까? 근데 사실 정체나 아니면 하락된 어떤 원인이랄까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결론은 어차피 거리당 50%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차피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거리당 확보를 다른 후보들과 경쟁력 있게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관측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 그거 좀 말씀 주십시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본선의 가상 대결을 전제로 해서 한 여론조사인데 제가 처음으로 높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뜻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앞으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후보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게 되고 그럴수록 저를 선택하실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지 않습니다. 권리당은 확보가 있는 훨씬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은. 그것 또한 권리당원들은 조금 더 열정적이고 특별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해주시지 않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무슨 한두 가지의 방법으로 권리당원들의 마음을 얻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하면은 지금 현재의 지지율 여론조사하고 국민경선제하고는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국민경선제는 국민이 각기 경선에 희망한다 1인 1표 권리당원 같죠. 그거가 직접적 관련이 있고 열정과 그런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차이나냐의 문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말 좋다. 방금 그 말씀하신 여론조사와 관련된 건데요. 지지율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호남 공전단을 보면 주자인데 그 공전은 지지율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도 좀 여기저기 정말 개인적으로 많은 수혜를 확산하고 계시는데 호남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까? 네, 호남인들 민심 또한 끊임없이 조정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민들처럼 호남에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후보를 더 많이 아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 지지가 올라갈 것이다. 호남 공약 같은 건 준비하신 게 있나요? 네, 권역별 공약을 당연히 준비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크게 균형 발전과 호남에 관한 점은 지난번에 친목지 포럼 때 부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일 큰 것은 에너지 경제 공동체, 한국전력을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만들고 광주 전남을 에너지 경제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제일 굵은 향후 대선을 준비하신다면 청년들의 마음을 읽으실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 박성민 비서관에 대한 인사도 말이 많습니다. 박탈감 박탈감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혹시 청년들의 현재 이런 분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그리고 이 인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박성민 씨는 아시는 것처럼 제가 대표가 됐을 때 청년 최고위원으로 지명돼서 모신 바가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일을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의 평가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분이 청와대 고급비서관으로 가니까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왕에 됐으니까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일을 잘하면 일을 하게 하고 일을 영 신동치 않게 한다 그러면 그때 판단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뜻밖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반발하는 분들 계십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왕에 그런 거 일로 평가했으면 좋겠다. 청년들이 느끼시는 분노는 또한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한두 가지의 이벤트로 대처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청년들의 마음을 더
많이 알고 청년들의 말씀을 훨씬 더 진지하게 듣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에 관한 정책을 청년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이죠. 일자리나 주거 정책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해 드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설명해 드릴까요? 설명해 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 좋아요. 우선 당장 많은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첫째가 IT죠. 대한민국의 IT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편이거든요. 향후 10년 동안 약 1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얘기입니다. 초창기 몇 년 동안은 해마다 15만 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만큼의 일자리가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청년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교육이 달라져야 되고 또 기업들은 공개 채용을 통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들을 많이 채용했습니다. 제가 4월에 경총, 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 중앙 3개 경제단체를 찾아가서 하반기에 통큰 공개 채용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청년들도 그걸 준비를 해야 되고 학교 또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공개 채용보다 큰 기업들이 수시 채용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는데 기업들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만 청년들이 볼 적에는 불공정이 스며들 여지가 있다고 의심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 채용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기업들이 수시 채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그 분야의 경험을 가진 청년들을 그때그때 뽑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채용을 했을 때는 바로 현업에 투입하기가 어렵고 잘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일 방식으로 있어요. 이원제도라. 그런데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오후는 기업에 가서 공부해요. 이렇게 특별한 계약을 맺어서 그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우고 그리고 일주일에 두나절 정도라도 기업에 가서 실무를 배우는 식으로 하면 나중에 취업하면 바로 현업에 투입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의 대규모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는 분야는 돌봄입니다. 돌봄 국가책인데 돌봄의 대폭적인 확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 돌봄 분야에 청년들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거고요. 청년들로서도 기피 업종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처우 개선의 과제가 따르는데 그건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른바 비정형 노동이라고도 부르고 하는 그 새로운 형태의 노동들이 있습니다. 주로 플랫폼 노동인데 그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로 보면 약 180만 명 정도가 배달 등의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단지 그분들의 노동의 공정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정 임금이 아직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투잡을 갖는다거나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잔다거나 하는 식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축사에 몰리고 있는데 그쪽에 적정 임금을 빨리 사회적으로 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덜 축사하면서도 그 직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크게 보면 일자리가 많이 개선되는 분야이죠. 그리고 주거는 지금 우리 사회의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폭발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10가구면 3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그런데 연령대별로 보면 노년층이 아니라 청년층 1인 가구가 훨씬 많습니다. 청년층 1인 가구가 약 40% 넘습니다. 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청년들 그리고 수도권에 사는 청년들 모두 1인 가구 잠재적인 수요자들입니다. 1인 가구 전용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도 역세권처럼 교통이 편한 곳으로 해드려야 청년들이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공공분야가 그 일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근데 임대주택을 늘리게 되겠지만 임대만 가지고는 내 재산이라고 하는 만족감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싼 값에 제공되는 분양주택도 늘려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는 환매 조건과 또는 토지 임대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 공급을 늘려서 값싸게 주거 사다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이것이 주거 정책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공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공정이라는 것은 규칙이 정해져 있으면 규칙대로 하자. 규칙 자체가 불공정하다면 규칙도 공정하게 고쳐야. 그리고 정해진 규칙은 지키고 지키지 못한 사람은 불이익을 줘라. 그대로 해야죠.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청년들이 많이 분노했던 것은 가진 사람들이 불공정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소지 자체를 없애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이 상처받았지만 그런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을 다시 세워서 재정립하는 것, 그것이 제가 이 노동부장이 한 일이었습니다. 말씀 많이 드렸는데, 네. 현재 광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아마도 누가 동의하시겠지만 광주 공공항 이전 문제일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강남도대로 일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 대표 하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이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또 파격적으로 해야만 된다는 말도 많고요. 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방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현재로서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지자체의 협의에만 맡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쉽게 그동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총리 때 대구 군공항 이전을 해결한 적이 있었는데요. 국방부가 특히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군공항 이전을 썩 원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김부겸 총리께서 꼼꼼하게 파헤쳐 보시면 뭔가 보일 겁니다. 국방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김부겸 총리가 역할을 해주기를 우선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은 당연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이 될 만한 곳은 주민들께서도 조금 넓은 마음으로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많은 지방들이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 경상과 관련해서 네. 과반투표를 못하고 결선투표가 되지 않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변인께서는 결선투표까지 갈 걸로 보시는지, 두 번째는 결선투표에 가게 된다면 어떤 전략으로 하시는지 정치과학적으로 네. 머릿속에 상상은 간혹하지만 아직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상상 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하셔요. 지지율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지역 출신이신데 지금까지도 그렇고 현재도 사실은 이 지역에서 호남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못 받으시고 계신 건 사실인데 대표님께서 이제 낙관적으로 보시긴 하시는데 지역에서 사실 궁금해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왜 이 지역에서 출신이신데 적극적인 지지를 못 받으시는 건지 지지율도 있고 현재 지금 그 이재명 지사나 그 윤석열 총장에 비해서도 좀 떨어지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고 앞으로 그 낙관적으로 보시는 이유는 상대적인 경쟁이 어떤 부분이 있으시고 생각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광주를 비롯한 호남인들의 정치의식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는 안목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조정의 여지가 있을 거라는 믿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내부적으로 많은 과제를 안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도 위상이 높아졌고 또 대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 80%를 넘나듭니다. 그리고 외교안보에서는 4강의 에워싸에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북에는 우리 옆에는 70년 전에 전쟁을 했던 북한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의 지도자가 어때야 되는가? 왜 김대중 대통령은 외교를 그토록 강조하시고 대외 정책을 그렇게 잘 다듬으셨던가? 이런 것을 호남인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국가적인 과제와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는 지도자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호남인들이 누구보다 먼저 하실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호남인들께서 조정을 하실 여지가 있다 그런 것이고 제 입으로 뭐 더 자세한 얘기는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후보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게 되면 저를 좀 더 선택하시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대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기자님들 안 계시죠? 이상으로 우리 이낙연 전 대표님의 기자 간담회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올리시는 걸 하세요. 제가 이낙연 하면 힘내자로 하겠습니다. 이낙연 하면 힘내자. 이낙연! 힘내자! 이낙연! 힘내자! 이낙연!